눈을 감고 하나의 국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대지와 얼음으로 덮인 북미의 거대한 나라, 캐나다입니다. 그곳에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모아 대한민국 경기도보다도 작은 면적의 땅에 억지로 밀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숨이 막힐 듯한 밀도, 끝없이 이어지는 콘크리트의 숲, 그리고 그 사이를 혈관처럼 흐르는 수천만 명의 발걸음. 이것은 단순한 상상 속의 극단적인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이 미친 듯한 인구 밀도와 거대한 규모는 지구상에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현실을 도쿄라고 부릅니다. 도쿄의 심장부인 시부야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을 둘러싼 거대한 빌딩 숲과 신호가 바뀔 때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천 명의 인파는 단순한 경이로움을 넘어선 압도적인 공포마저 안겨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숨막히는 빌딩 숲을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연과 흙을 밟기 위해 걷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정교하게 꾸며진 인공적인 녹지가 아닌 도시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진짜 숲과 산을 만나기 위해서는 좋기 11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만 합니다. 11시간을 걸어 도심의 끝자락에 도달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당신의 눈앞에는 여전히 빽빽한 위성도시의 불빛들이 지평선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도쿄는 끝이 없는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살아 숨쉬며 주변의 모든 것을 끝없이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수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유기체는 어떻게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마비되지 않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땅밑과 공중을 거미줄처럼 얽어맨 압도적인 철도망에 있습니다. 매일 0만이 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 거대한 미궁 속을 이동합니다. 특히 신주쿠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기차역으로 세계 기록에 오른 이 역은 하루에만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독일 베를린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뱃속으로 집어삼켰다가 다시 무자비하게 토해냅니다. 200개가 넘는 출구와 수십 개의 노선이 미로처럼 얽힌 신주쿠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그곳을 무표정하게 걷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가 된 것 같은 기묘한 착각과 고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단 하나의 중심지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주쿠에서 지하철을 타고 45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여전히 거대한 중심지이며 다시 다른 방향으로 45분을 달려도 끝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중심지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끝없는 마천루와 1초의 오차도 없이 도착하는 열차들을 보며 도쿄의 완벽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이 도시가 마치 인류의 지성과 평화로운 경제 성장이 만들어낸 당연하고도 찬란한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자본의 힘이 피워낸 가장 화려한 꽃이자 영원 불멸의 철옹성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의 화려한 표면을 조금만 긁어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초거대 도시 도쿄의 이 압도적인 규모와 지독할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은 결코 평화로운 시대의 풍요로움 속에서 온화하게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복잡한 지하철역과 매끄러운 포장도로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절대적인 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빌딩도, 거미줄 같은 철도도, 심지어 인간의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같은 도시는 가장 철저한 파괴와 끔찍한 죽음, 그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도끼를 품고 자라난 거대한 돌연변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타버려 뼈대조차 남지 않았던
시체들의 땅에서 지금의 이 거대한 권력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막힌 역사의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 도쿄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끔찍한 절망의 시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지옥의 불길 속에 이사 100만 명의 거대한 감옥을 쌓아 올린 첫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도쿄는 차가운 콘크리트와 강철, 그리고 번쩍이는 유리창으로 무장한 현대 건축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1945년으로 되돌리면 이 거대한 도시는 전혀 다른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도쿄는 나무와 종이,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세계 최대의 목조 도시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가연성의 목조 가옥들이 처마를 맞대고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연약한 도시의 물리적 구조는 곧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불지옥을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1945년 3월 10일의 새벽, 도쿄의 밤하늘에 미군의 폭격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미군 지휘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는 독일의 베를린처럼 견고한 석조 건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도쿄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냉혹하게 간파했습니다. 일본의 전쟁 물자는 거대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일반 목조 가옥의 가내 수공업을 통해 은밀하게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선택한 것은 도시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는 무기, 바로 불을 지르는 소위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겨냥한 거대한 화형식이었습니다. 수십만 발의 네이팜 소위탄이 밤하늘을 가르며 빛처럼 쏟아져 내리자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도쿄는 순식간에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맹렬하게 번진 불길은 섭씨 1000도를 훌쩍 넘는 거대한 화염 폭풍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산소를 집어삼키는 그 불기둥 속에서 질식하거나 타들어갔습니다. 타오르는 열기를 피해 피난처를 찾아 스미다강으로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강물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동경의 절반 이상이 까만 숯과 하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도 전에 도쿄는 이미 철저한 죽음의 땅이자 지옥의 표상으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도쿄는 문자 그대로 완벽한 영의 상태였습니다. 생존자들은 타버린 철판과 나무 판자를 엮어 폐허 위에 간신히 판잣집을 지었고, 극심한 굶주림과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패전국의 심장부라는 굴레 속에서 도쿄는 두 번 다시 과거의 제국주의적 영광이나 거대 도시로서의 기능을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프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자본도, 천연자원도, 심지어 국민들의 희망조차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승전국인 미국 역시 초기에는 일본이 다시는 군사적이나 경제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평범한 농업 국가로 전락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정학적 논리와 현실적인 지표들은 도쿄가 역사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가난하고 비참한 아시아의 삼류 도시로 영원히 남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인간의 얄팍한 예상을 비웃듯 가장 잔인하고도 기막힌 방식으로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도쿄의 굶주린 시민들이 깊은 절망 속에서 미국의 구호물자에 의존하며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바다 건너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비극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억울한 희생을 낳으며 반도를 피로 물들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잿더미 속에 파묻혀
숨을 헐떡이던 도쿄에는 거대한 심장 박동기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피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동안 죽음의 폐허였던 도쿄는 서서히 식어갔던 용광로에 다시 뜨거운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이웃의 참혹한 불행은 어떻게 무덤 속에 있던 도쿄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주문이 되었을까요? 역사의 흐름 속에는 너무나도 잔혹하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서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 국가의 철저한 파멸이 다른 국가에게는 완벽한 구원이 되는 기막힌 우연 말입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발발한 참혹한 전쟁은 수백만 명의 억울한 목숨을 앗아가고 아름다운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바다 건너 숨을 헐떡이던 도쿄에게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당장 막대한 군수 물자와 거대한 병참 기지가 필요했던 미국에게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바다로 단절되어 직접적인 지상전의 위협에서는 완벽하게 벗어나 있던 일본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후방 기지였습니다. 미군은 총알과 포탄뿐만 아니라 군복, 담요, 트럭, 식량, 그리고 파괴된 무기를 수리할 거대한 공장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막대한 물자를 태평양 너머 미국 본토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긴박한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불과 몇 년 전 자신들이 직접 불태워버렸던 도쿄의 공장들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폭격의 폐허 속에 주저앉아 굶주리던 도쿄의 시민들은 살기 위해 다시 망치를 들고 멈춰있던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무기를 만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이웃나라의 전쟁터로 보낼 군수 물자들을 미친 듯이 생산해낸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의 굉음은 죽어가던 도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친 숨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른바 특수경기라고 불리는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패전국을 가엾게 여긴 승전국의 자비로운 원조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냉혹한 현찰의 폭우였습니다. 도쿄는 단순한 패전국의 헐벗은 수도에서 미군을 위한 거대한 병참 기지이자 아시아 최대의 군수공장으로 그 성격을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한반도의 산하가 피와 화염으로 얼룩지고 신음할수록 도쿄의 공장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텅 비어있던 국가의 금고는 엄청난 속도로 달러로 채워져 갔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차가운 바다를 건너와 도쿄를 부활시키는 황금빛 비가 되어 내린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당초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영원히 평범한 농업 국가로 전락시키려던 미국은 냉전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아낼 강력한 자본주의의 방파제가 다급해졌습니다. 도쿄는 그 거대한 방파제의 핵심 요새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후 일본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일본인 특유의 근면함과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마법 같은 기적처럼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경제 성장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웃 나라의 끔찍한 비극을 자양분 삼아 성장해야만 했던 잔인하고도 차가운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타인의 끔찍한 불행이 도쿄에게는 가장 완벽한 기회의 창을 열어준 것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기도 전에 도쿄의 잿더미는 빠르게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소문에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가 보따리를 싸들고 이 거대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은 넘쳐났고 사람은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여전히 기본적인 도시의 기반 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한, 사실상 백지 상태의 텅 빈 공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들고 쫓아 마땅치 않은 이 거대한 인구를 도대체 어떻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구겨넣고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넘쳐나는 자본과 폭발적인 인구 유입을 감당하기 위해 도쿄의 설계자들은 텅 빈 땅 위에 거대하고 무자비한 강철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불타버린 폐허 위로 매일같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사람들이 몸을 누일 공간과 출퇴근할 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끝없는 대지를 가진 미국이었다면 거대한 고속도로를 뚫고 자동차를 위한 넓은 교외의 주택단지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섬나라의 좁은 평야에서 미국식 자동차 중심 도시는 곧 자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설계자들은 텅 빈 잿더미 위에서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배분하는 거대한 강철의 거미줄, 바로 철도 중심의 도시 계획이었습니다. 흔히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파리나 런던처럼 하나의 거대한 중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권력이 하나의 도심에 집중되고 사람들은 그 중앙을 향해 모여듭니다. 하지만 도쿄의 지도를 펼쳐보면 기묘하게도 중심이 텅 비어 있고 그 주변을 거대한 순환선이 감싸고 있는 형태를 봅니다. 신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 우에노. 도쿄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수많은 부도심들이 각자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도시의 팽창 결과로 여기지만 그 이면에는 뼈아픈 생존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관동 대지진과 대공습으로 도시가 완벽하게 소멸하는 것을 2번이나 목격한 일본의 지도부는 한 가지 끔찍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인구가 하나의 중심에 모여 있다면 폭탄 한 발이나 지진 한 번에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영원히 마비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중심을 쪼개고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야마노 태선이라는 거대한 원형의 철도를 심장 근육처럼 두르고 그 원형의 거점마다 새로운 중심지들을 인공적으로 배양한 것입니다. 도쿄의 다극화된 도심은 평화로운 시대에 자연스러운 발전이 아니라 언제든 도시의 일부분이 파괴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국가의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도록 설계된 처절한 생존의 방어막이었습니다. 이 강철의 거미줄은 사람들의 삶마저 완벽하게 재단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선로를 깔고 그 끝자락에 사람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도심으로 돌아오는 환승역에는 거대한 백화점과 상업시설을 지었습니다. 도쿄의 시민들은 철도 회사가 지은 집에서 잠을 자고 철도 회사가 깔아놓은 선로를 따라 출근하며 철도 회사가 만든 역 건물에서 돈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100만 명의 거대한 무리를 하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하고 수용하는 무섭도록 정교한 톱니바퀴였습니다. 자동차 대신 철도를 선택한 이 결정은 도쿄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거대한 메가시티로 팽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상의 거미줄은 끝없이 뻗어나가며 주변의 모든 위성 도시들을 하나로 엮어냈고 사람들은 피가 혈관을 흐르듯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선로를 따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철의 거미줄이 도시의 크기를 한없이 부풀리자 어느덧 지상의 공간마저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땅이 빽빽한 콘크리트와 쇳덩이로 덮이자 너무 커져버린 도시는 이제 생존을 위해 지상을 넘어 아주 기괴하고도 비밀스러운 공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의 공간은 이미 오래전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끝없이 솟아오르는 마천루와
쉼없이 달리는 거미줄 같은 철도망은 도쿄의 화려한 겉모습을 완성했지만 이 거대한 도시의 진짜 생존 비결은 당신의 발밑, 빛이 닿지 않는 까마득한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도쿄라는 도시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물과 싸워야 하는 잔혹한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광활한 관동평야라는 저지대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수많은 강줄기가 핏줄처럼 얽혀 있고 매년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길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의 인구와 막대한 자본이 모여 있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분지는 조금만 비가 쏟아져도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릴 수 있는 거대한 물그릇과도 같았습니다. 자연의 분노 한 번이면 지상의 부와 권력이 영원히 수장될 위기 속에서 도쿄의 통치자들은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 필사적으로 파고들어야만 했습니다. 도쿄의 외곽, 지하 50m 아래에는 마치 고대 그리스의 웅장한 신전을 방불케 하는 경이롭고도 기괴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흔히 지하 신전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외곽 방수로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는 500톤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59개가 육중한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하학적인 공간은 신을 모시거나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안식처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맹렬하게 쏟아지는 폭우와 범람하는 강물을 한꺼번에 집어삼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괴물의 위장과도 같습니다. 도시가 홍수의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이 차가운 지하의 신전은 지상의 물을 빨아들여 항공기 제트 엔진을 개조한 거대한 펌프를 통해 바다로 무자비하게 토해냅니다. 우리는 흔히 도쿄타워나 스카이트리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지상의 구조물들을 보며 인류가 이룩한 위대함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초거대 도시가 품고 있는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이면은 도시가 위로 높아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수록 그 거대한 하중과 생존의 위협을 견뎌내기 위해 지하로 끝없이 기이한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폭우를 피해 쾌적한 환승역과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즐기지만 그들의 발밑 까마득한 아래에서는 도시를 통째로 삼키려는 자연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그 힘을 콘크리트 기둥으로 억누르려는 처절한 사투가 매일같이 소리 없이 벌어집니다. 도쿄는 자연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아닙니다. 맹수의 목줄을 강제로 틀어쥐고 그 위에 억지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바벨탑에 가깝습니다. 도쿄의 지하는 거대한 하수도와 방수로 전력망이 얽히며 지상 못지않게 복잡한 어둠의 세계로 팽창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홍수라는 자연의 분노에 대비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요새를 구축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오만함은 언제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거대한 지하의 기둥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리적인 폭우를 막아내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끝없는 탐욕과 광기의 폭풍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의 재앙을 돈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자만하던 바로 그 순간 도쿄의 지상에서는 그 어떤 끔찍한 재난보다도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할 거대한 거품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토록 견고한 강철과 콘크리트의 요새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탐욕의 붕괴 앞에서도 그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자연의 맹위마저 지하의 거대한 콘크리트 신전으로 억눌러버린 도쿄는 이제 자신들이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 한계도 통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 전 세계의 시선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채 오직 한 곳, 도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40여 년 전, 미군의 네이팜탄 폭격에 의해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던 패전국의 수도가 이제는 역으로 승전국 미국의 심장부를 막대한 자본으로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록펠러 센터가 일본 기업의 손에 넘어갔고
할리우드의 거대 영화사들이 도쿄에서 날아온 뭉칫돈에 줄줄이 매각되었습니다. 하와이의 고급 리조트와 맨해튼의 최고급 빌딩들이 마치 마트에 진열된 상품처럼 도쿄 자본가들의 장바구니에 무심하게 담겼습니다.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과 언론들은 우리가 군사적인 전쟁에서는 일본을 굴복시켰을지 모르지만 결국 평화로운 자본의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다며 탄식했습니다. 이 시기 도쿄의 밤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넘쳐나는 말 그대로 황금으로 포장된 제국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사람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1만 엔짜리 지폐를 흔들었고 긴자의 고급 술집에서는 매일 밤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이 비이성적인 광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가장 기막힌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도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일왕의 거처, 즉 고쿄 황궁의 땅값을 모두 합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부동산을 전부 사들이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의 거대한 주 하나가 도쿄 도심의 작은 공원 하나와 맞먹는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경제적 역설은 당시 도쿄가 얼마나 지독한 거품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도쿄의 땅 한 평을 팔면 미국의 넓은 저택을 살 수 있었기에 기업과 은행들은 앞다투어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들였고 주식과 땅값은 끝을 모르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원할 것 같은 번영을 거품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상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황금빛 환상 뒤에는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전 세계의 부를 쓸어 담으며 제국의 화려한 부활을 축하하는 동안 정작 도쿄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며 피땀 흘려 일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땅값이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등하자 평범한 월급쟁이가 도쿄 시내에 자신의 가족이 누울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어 자식 세대까지 빚을 물려주어야만 하는 10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기형적인 금융상품마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가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기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의 시민들이 정작 자신들이 젊음을 바쳐지어 올린 도시 안에서는 한 뼘의 땅조차 소유할 수 없는 철저한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숨이 막히는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출근해 세계 최고의 부를 생산했지만 밤이 되면 좁고 비루한 도쿄 외곽의 낡은 주택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풍요 속의 지독한 빈곤을 묵묵히 강요받았습니다. 자본의 맹목적인 광기는 결국 도쿄의 지리적, 경제적 한계마저 지워버렸고 인간의 탐욕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어떤 강력한 제국도 시장의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줄 알았던 그 찬란한 부의 탑은 사실 아주 얇고 투명한 비눗방울 위에 세워진 치명적인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할 것 같던 그 거대한 비눗방울이 터지는 파열음이 도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붕괴가 가져온 고통의 깊이는 과거 이 도시를 물리적으로 덮쳤던 그 어떤 끔찍한 대지진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긴 상흔을 남기며 도쿄 사람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반, 영원히 팽창할 것만 같았던 도쿄의 거대한 거품이 마침내 터지는 파열음을 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단 며칠 만에 천문학적인 국가의 부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축제는 비참하게 끝이 났고 사람들은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며 평생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막대한 빚더미를 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길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아직도 완벽히 끝나지 않은 경제적 침체의 빔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도시 자체가 물리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메가시티의 생명력을 상징하던 시계 태엽이 그 자리에서 기괴하게 멈춰버렸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도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쿄가 얼마나 살기 좋고 저렴한 천국인지 앞다투어 찬사를 쏟아냅니다. 환율의 기록적인 하락, 이른바 슈퍼엔저 현상으로 인해 달러나 유로, 원화를 쥔 외국인의 눈에 비친 도쿄는 그야말로 기적의 테마파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깨끗한 거리, 정교한 미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헐값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긴자의 밤거리는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가득 든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그들은 카메라 렌즈를 향해 이 도시의 완벽함과 믿을 수 없이 저렴한 물가를 흥분된 목소리로 자랑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좁은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외국인들의 들뜬 환호성 뒤에 그림자처럼 짙게 깔린 현지인들의 서늘한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한없이 싸고 친절한 도시일지 모르지만 정작 이 도쿄의 핏줄을 구성하는 100만 명의 현지 시민들에게 이곳은 숨이 막힐 듯 가혹하고 잔인하게 비싼 감옥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막힌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팽창하고 물가와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사이 일본의 임금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특정 시점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30년 전에 받았던 월급의 액수를 자식 세대가 오늘날 일엔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받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 지독한 임금의 정체 속에서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자국 통화 가치의 추락은 도쿄 시민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값싼 초밥을 먹으며 환호할 때 정작 도쿄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이 몇십 엔 오르는 것에 밤잠을 설치며 10엔 단위로 생활비를 깎아내야 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거품 경제 시절 사람들은 무리해서 빚을 내서라도 도쿄의 땅을 사고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국가의 성장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뜨거운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현재의 도쿄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해진 계층을 상승할 수 없다는 지독한 무력감이 거대한 도시 전체를 습한 안개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리가 여전히 깨끗하고 열차는 1초의 오차도 없이 플랫폼에 미끄러져 들어오지만 그 소름 돋도록 완벽한 질서 이면에는 더 이상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가운 체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저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꽉 쥐고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 평화롭고 조용한 도쿄의 겉모습은 긍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진 채 서서히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난파선의 침묵에 더 가깝습니다. 안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이 끔찍한 정체 상태는 과거의 네이팜탄 폭격이나 대지진보다도 사람들의 영혼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상승의 희망이 거세된 이 거대한 회색빛 도시 속에서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번듯한 집을 사거나 가정을 꾸리는 일련의 정상적인 삶의 궤적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습니다. 현실의 공간에서 자신들이 발붙일 한 뼘의 영토조차 허락되지 않자 이들은 물리적인 확장을 멈추고 내면의 세계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군중의 심장부에서 가장 철저하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버겁고 미래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도쿄의 새로운 세대는 생존을 위해 전혀 다른 방식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멈춰버린 거대한 도시의 어느 구석으로 숨어들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숨통을 트고 있는 것일까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벽을 부수거나 아니면 벽을 등지고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나긴 경제적 빙하기 속에서 상승을 포기하고 체념을 내면화한 도쿄의 젊은이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100만 명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숨막히는 초거대 도시 한복판에 오직 자신들만이 호흡할 수 있는 기묘하고도 화려한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전 세계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성지인 아키하바라, 그리고 기괴할 정도로 파격적인 패션이 넘쳐나는 청춘의 해방구 하라주쿠입니다. 외부인의 눈에 이곳은 그저 독특한 서브컬처가 소비되는 관광지나 괴짜들의 놀이터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심리의 관점에서 이 거리들을 들여다보면 이곳은 치열한 생존의 압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난민들의 눈물겨운 도피처이자 처절한 심리적 방공호입니다. 아키하바라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가상현실의 세계를 보십시오. 현실의 도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한 채를 살 수 없고 톱니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서는 칭찬이나 성취감을 얻기 힘듭니다. 잔혹한 현실의 인간관계는 돈과 스펙이라는 무거운 잣대로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가상세계는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며 나의 작은 노력은 즉각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고 가상의 존재들은 나를 조건 없이 지지하고 사랑해줍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이른바 오타쿠 문화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된 것은 그들이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차갑고 거대한 콘크리트 도시가 개인에게 가하는 압도적인 무력감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 대신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환상의 세계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하라주쿠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기하학적이고 형형색색의 패션 역시 궤를 같이 합니다. 도쿄를 움직이는 주력 부대는 똑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묵묵히 만원 전철에 오르는 수천만 명의 셀러리맨들입니다. 튀는 것을 죄악시하고 전체의 질서에 개인을 철저히 억누르기를 강요하는 이 거대한 전체주의적 도시 질서에 대항하여 젊은이들은 옷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머리를 무지갯빛으로 염색하고 기괴한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며 과장된 프릴이 달린 드레스를 입는 행위. 그것은 나는 이 거대한 회색 도시의 이름 없는 부품이 아니라는 100만 명 중 하나로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려는 처절한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시게 화려한 정신적 도피처조차도 결국 도쿄라는 무자비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또 다른 소비 상품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버립니다. 젊은이들이 하라주쿠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아키하바라에서 무한한 우주를 여행하며 하루의 해방감을 만끽한 뒤 밤이 되어 돌아가야 하는 현실의 공간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들은 고작 3평, 남짓한 좁고 어두운 원룸, 심지어는 관짝 같은 캡슐 호텔이나 인터넷 카페의 작은 칸막이 안으로 몸을 구겨 넣어야 합니다. 무한히 확장되는 가상세계의 화려함과 숨 막힐 듯 옥죄어 오는 물리적 거주 공간의 극단적인 대비. 정신은 광활한 우주를 날아다니지만 육체는 콘크리트 감옥에 아주 작은 개미굴 속에 갇혀버린 이 기막힌 모순이 바로 현재 도쿄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민낯입니다. 영혼의 도피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육체가 누울 공간마저 점점 소멸해가는 이 기괴한 상황 속에서 도쿄라는 거대한 메가시티는 결코 자신의 팽창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은
현재의 최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연료를 집어삼켜야만 합니다. 국가 전체가 늙어가고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인구 소멸의 국가에서 도쿄는 도대체 어디서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수혈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초거대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 바깥의 다른 모든 것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대한 흡혈의 의식이 이제 막 그 치명적인 결과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장 무서운 국가적 재앙은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우는 지진이나 쓰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 없이 국가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인구 소멸이라는 끔찍한 전염병입니다. 전국 곳곳의 시골 마을에서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끊긴 지 오래며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던 학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난 빈집들은 잡초와 덩굴에 뒤덮여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한때 활기가 넘치던 거리에는 오직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는 구분 등의 노인들만이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텅 빈 국가의 지도를 펼쳐놓고 그 중심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괴할 정도로 불쾌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단 하나의 거대한 붉은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10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인구를 유지하며 나 홀로 끝없이 비대해져가는 도쿄입니다. 국가 전체의 피가 말라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도시만은 홀로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며 팽창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도쿄가 지닌 잔인하고도 압도적인 중력, 그리고 이기적인 생존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도쿄 자체의 출산율은 일본 전국을 통틀어 가장 참혹할 정도로 낮습니다. 살인적인 주택 가격과 숨막히는 교육 경쟁, 그리고 한 평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밀집된 공간 속에서 도쿄의 시민들은 새로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생존의 본능을 일찌감치 거세당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명의 새로운 생명도 제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이 현재의 압도적인 몸집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도시 외부의 젊고 싱싱한 피를 끊임없이 수혈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도쿄는 국가 전체를 향해 거대한 진공청소기의 호스를 들이밀었습니다. 촘촘하게 깔린 신칸센과 고속도로는 지방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혈관이 아니라 지방의 청년들을 도쿄로 무자비하게 빨아들이는 거대한 빨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든 훌륭한 대학과 대기업의 본사, 자본과 문화적 인프라를 도쿄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철저하게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은 그저 평범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고향을 등지고 이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잔혹한 국가적 수준의 식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열악한 재정의 지방정부가 막대한 세금과 정성을 쏟아부어 아이들을 힘겹게 길러내면 도쿄는 그들이 가장 건강하고 노동력이 왕성한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그 과실만을 남김없이 쏙 빼앗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방 도시는 세수를 잃고 기초적인 인프라조차 붕괴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지만 도쿄는 그 훔쳐온 젊은 노동력과 소비력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며 자신만의 찬란한 네온사인을 밤새도록 밝힙니다. 이제 도쿄는 단순히 일본이라는 국가에 속한 영토의 일부가 아닙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지방의 뼈와 살을 뜯어먹으며 홀로 기괴한 번영을 누리는 일본 안에 또 다른 절대적인 제국이자 거대한 기생수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겉보기에 완벽하고 화려한 도쿄의 인프라와 편리함을 찬양하지만 그 눈부신 화려함의 이면에는 고향을 지키지 못하고 조용히 쓰러져간 수많은 지방 도시들의 원망 섞인 피눈물이 아주 깊고 진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거대하고 잔인한 포식자에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자연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기생충이 숙주의 모든 진액을 남김없이 빨아먹고 나면 결국 숙주와 함께 기생충 자신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도쿄를 수십 년간 배불리 먹여 살리던 지방의 청년 공급선이 이제 서서히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쿄로 뺏어올 젊은이가 시골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순간 스스로 인구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이사 100만 명의 거대한 기계는 결국 동력을 잃고 서서히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숙주의 죽음과 함께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굶주림의 공포. 그러나 도쿄의 잿빛 하늘 위에는 이 느릿하고 고통스러운 인구학적 죽음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무자비한 진짜 파멸의 시계가 매 초마다 날카롭게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국가라는 육신 위에서 타인의 피를 맹렬하게 빨아먹으며 끝없이 비대해진 이 오만한 도시는 과연 다가오는 절대적인 운명 앞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시 원점의 잿더미로 되돌려 놓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날의 공포가 발밑의 깊은 어둠 속에서부터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 차가운 잿더미로 돌아갈 운명인 것일까요? 도쿄라는 세계 최대의 기계 도시는 지방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기괴한 연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등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자연의 사형 선고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공포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직하지진입니다. 이것은 만약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막연한 가능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도쿄의 심장부 바로 밑을 정확하게 타격할 이미 예정된 확정적 미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불의 고리. 그 중에서도 세계의 거대한 지각판이 날카롭게 맞물려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단층선 바로 위에서 100만 명의 생명과 국가의 모든 부가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 형국입니다. 수백 년 전에도 시대의 대화제부터 1923년의 관동 대지진 그리고 1945년에 네이팜탄 폭격에 이르기까지 도쿄는 주기적으로 완벽한 파괴와 소멸을 경험해 왔습니다. 도쿄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째깍거리는 이 거대한 시한폭탄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오후,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휴대전화에 요란한 지진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찰나의 서늘한 공포가 스칩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인가. 하지만 이내 건물의 흔들림이 잦아들면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고쳐 쥐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내일 당장 이 화려한 마천루들이 무너져 내리고 거리가 시체와 불길로 뒤덮일 수 있다는 극한의 불안감. 놀랍게도 이 지독한 허무주의와 종말론적 공포는 도쿄를 마비시키는 대신 오히려 이 거대 도시를 지구상 그 어떤 곳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묘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역설입니다. 내일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뼛속 깊은 체념은 역설적으로 오늘 당장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고 체계화하려는 극단적인 집착을 낳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재난을 대비해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방수로를 파내려가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전체의 질서에 순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영원불멸의 제국을 꿈꾸며 돌과 대리석으로 무거운 기념비를 세우던 서양의 도시들과 달리 도쿄는 언제든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가벼운 재료들과 끊임없는 갱신을 통해 스스로의 생명력을 연장해 왔습니다. 파괴를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그 파괴를 통해 도시의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치명적인 붕괴와 재건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쿄의 진짜 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기어코 잿더미를 털고 일어나 똑같은 기계 부품들을 다시 조립해낼 수 있는 그 소름 끼치는 집요함과 회복력에 있습니다. 과연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예정된 파멸의 날이 찾아왔을 때 이사 100만 명의 거대한 도시는 또다시 불사조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폭풍처럼 밀려들던 젊은 인구와 끝없이 솟아나던 경제적 활력이 폐허를 덮어주었지만 이제 일본은 늙고 지쳤으며 국가의 동력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영양분을 모두 소진해버린 이 기괴한 유기체가 다음번 지진의 잿더미 위에서도 지금처럼 압도적인 제국의 심장으로 다시 박동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도쿄는 인류가 자본과 탐욕, 그리고 통제의 힘을 빌려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도쿄의 이 아슬아슬한 생존 게임을 그저 바다 건너 이웃 나라의 기이한 풍경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인구는 줄어들고 부와 권력은 오직 하나의 거대 도시로만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 화려한 도시 기반 시설 뒤에 숨겨진 청년들의 지독한 고독과 체념,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오만함. 이 모든 도쿄의 짙은 그림자들은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추는 가장 선명하고도 섬뜩한 거울입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팽창만을 거듭해온 인류의 거대 도시들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운명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잿더미에서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이 된 도시, 도쿄. 이 도시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의미로 맴돌고 있습니까?